요즘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세금 정보를 얻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잘못된 정보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국세청이 상속 증여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그 제목을 보니까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계속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은 뭔가 알고리즘에 영향력에 혹은 장악돼서 뭐 하나 보면은 한 10개가 떠요. 그 중에 하나가 상속세, 증여세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왜 국세청이 이런 자료를 공개했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게 두 개가 있다고 해요. 죽음하고 세금입니다. 네. 죽음하고 세금인데 네. 상속은 사실은 죽은 이후에 사후 가족들한테 남기는 재산이에요. 네. 그런데 증여는 살아생전에 후손들한테 남기는 이 재산인데 이게 얼마나 늘어났을까? 최근에 상속 증여세 규모가 연 한 180조에서 190조 원이에요. 180조에서 190조? 네, 상속이나 증여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죠. 네. 남들은, 부자들은 네.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5년 전과 비교하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잖아요. 주식도 많이 올랐고 부동산도 많이 오르다 보니 자산가들의 부의 이전이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 상에서는 지금 쇼폼 영상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어떤 거냐 예를 들자면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다가 특정 글자만 쓰면 세무조사 면제받는다더라. 그런 식의 정보들. 네. 또 하나 엄카, 엄마 카드. 엄마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월급을 전액 저축했다. 이런 저축할 수 있는 꿀팁이다. 이렇게 하면 호기심에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상이 클릭수를 누르기 위한 가짜 뉴스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앞서 실제로 이 상속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이런 절세 가짜 뉴스를 좀 잡아보자라고 해서 국세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국세청이 국민 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실생활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서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이라는 자료를 전격 공개했는데요. 취지는 유튜브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바로잡자. 그리고 납세자가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입니다. 정말로 세금 고민 되신다면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국세청이 공식 자료로 정확하게 팩트 체크하시고 이행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서로 조회수를 놀리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도 피해갈 수 없었어요. 몇 번 클릭하다가 이거 믿어도 되나 싶기도 하고 궁금한 점이 참 많았었는데 일단 국세청에서 국민 참여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10대 생활 밀착형 10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꼽혔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떤 게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국세청이 이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단 144명한테 물었어요. 도대체 증여세, 상속세 정보를 소스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튜브와 SNS를 꼽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한켠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접한 영상이 사실일까? 라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도 큰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수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사실은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과연 부모님들한테 보내는 생활비 이게 과연 증여세 대상인가? 라는 질문. 또 가족 간에 차용증만 쓰면 된다라는 믿음, 이런 오해가 있었고요. 또 엄마 카드,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게 과연 증여 대상인가? 이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궁금증들이 많이 제작이 됐는데요.
일단 국민참여단은 이제 세법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쇼폼 영상 등의 친숙한 방식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서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할 때 우리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거든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만 그럴듯하게 써서 내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미리 상속을 준비할 때 오래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는데 상속 시점에서 이게 합산되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뭐 모든 유튜브에서 SNS에서는 다 세금 절세되는더라. 이렇게 하면 세금 안 낸다라고 확언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소재들이지만 실제로 세법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심코 행한 행동이 탈세나 어쩌면 이제 추징에 덫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국세청이 선정한 10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나의 자산 관리 습관을 반드시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 자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국세청에서 이번에 자료 낼 때 작정하고 냈구나. 유튜브만큼이나 굉장히 쏙쏙 들어오는 제목들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직장인 자녀 생활비 주는 거 아무 문제 없을까? 뭐 가족 간의 2억 무이자로 차용증 썼다면은 뭐 문제 없는 것인가? 뭐 상속세, 뭐 증여 이거 시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하나 궁금해서 오늘 다 여쭤볼게요. 시간 되는 한.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이겁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 자녀,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자녀한테 뭐 100만 원, 200만 원 송금하면서 이제 메모란에 생활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던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설마 이런 것까지 세금의 대상이 되겠어?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인 자녀한테 지금 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당당하게 현금을 이제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많았고요. 사실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증여세 공제 한도 제도가 있는데요. 네. 우선 이제 현행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는 만 19세가 기준입니다. 네.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재산 증여할 때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까지는 세금 내지 않고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합니다. 10년 동안 5천만 원. 그리고 뭐 10년 이후에는 제로 세팅되는 거죠. 다시.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미성년 자녀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2천만 원까지가 공제 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출산의 경우는 추가 혜택이 있는데요. 1억 원까지입니다. 2024년부터 신설된 강력한 혜택인데 자녀가 이제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자녀 출산한 이후 이제 2년 전후라면 평생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5천만 원 플러스 1억 원 이렇게 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은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공제 테두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테두리 한해서 자녀의 어떤 인생 주기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증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그 앞서 이제 제가 증여 없이 이제 부부간의 경우에는 최대 6억 원까지, 그리고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2천만 원 한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법상 10년마다 제로 세팅되기 때문에 최초 이제 주신 날짜서부터 계속 다시 10년 동안 이제 반복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아마 온라인 증여의 경우에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 뭐 매달 100만 원씩 내지는 200만 원씩 증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옆에다가 주구맣게 이건 생활비입니다라고 적어냈다 하더라도 국세청이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말로 이 메모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의 쓰임, 사용 목적, 그리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이제 능력이 없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데도 매달 받는다? 이거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소득이 있는 자녀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주셨다. 그리고 이제 자녀의 경우 그걸 재테크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부동산과 같은 이런 이제 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증여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과세, 특히나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참 궁금했었어요. 이제 가족 간에 좀 거액을
오고 가면서 차용증을 썼다 안 썼다 뭐 무이자다 뭐 이런 얘기들 우리 특히 예전에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끔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간에 2억 원 무이자 차용증을 쓰기만 하면 세금이 0원일까? 여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가족 간 2억 원까지 증여는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제 홍보하고 있는 사이트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건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 동거래라고 해서 단지 차용증만 있다? 이건 안 됩니다. 모두 대출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자녀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네. 또 차용증을 썼다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이 연이자에 따라서 납부를 하고 있는지 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2억 원이라는 게 단지 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말 무이자로 이자 없이 주는 경우도 있죠. 네. 혹은 연 이자율이 합법적으로 연 4.6%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낮은 이율로 이제 저렴하게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결의를 차입 신고한 경우에도 상환 여부, 자금의 출처를 이제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은 시작일 뿐 실제로 빌리고 갚는 과정이 좀 입증돼야만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금전 대여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재밌네요. 돈 무이자로 벌린 경우 적정 이자율이 4.6%. 가이드라인을 지키셔야 되고 네. 이거보다도 무이자로 줬다 그리고 연 이자가 1,000만 원을 넘는다라고 하면 증여세 플러스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또 4.6인지도 갑자기 궁금합니다. 제가 국세청에 Q&A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서 3.6일 수도 있고 5.6일 수도 있는데 어쩌다가 4.6이 나왔는지 갑자기. 대부분 네.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데요. 한번 정해지면 이게 기준을 바꾸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보통 아마 전세금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대충 한 5% 내외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낮은 연 4.6%가 아마 가이드라인인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증여가 아니라 한마디로 빌린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뭘 좀 챙겨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가족끼리 이제 빌릴 때 차용증만 달랑 써놓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국세청은 일단 이걸 증여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과연 상환 능력이 있는지, 빌린 자녀가 상환 능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실제 이자와 원금을 통장 계좌를 통해서 이제 입금하고 있는지 그렇죠. 객관적인 증빙 자료, 송금 내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아까 이제 세법상 연이자가 이제 4.6%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보다도 낮게 주거나 낮은 이자로 연간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면 괜찮겠지만 이 줄인 비용이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증여세로 가산되고요. 그렇군요. 국세청은 자녀가 이 원금을 모두 완전히 다 갚을 때까지 사후 관리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종이 한 장만으로 실제 거래를 증빙하지는 않는다. 네. 그 내역까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 기준이 있군요. 괜히 사실상 무이자로 빌려주고 뭐 그 세금, 그러니까 이자를 안 줘서 1,000만 원 이상 사실상 이득을 본 거면 이것도 사실상 증여로 본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이죠. 엄카. 엄마 카드. 중요합니다. 유튜브나 SNS에 사회 초년생이 엄카로 물건을 구매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데 사실상 엄마 카드나 뭐 현금이나 그게 그거 같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유튜브나 SNS에 보게 되면 사회 초년생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카드로 생활비를 충족하고 네. 자신의 월급은 오히려 재테크나 부동산에 이제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거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엄연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네. 지금 세법은 형식보다도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 있는 자녀가 부모 카드로 명품을 샀다. 해외 여행을 갔다 이런 걸 전부 다 고가의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소득이 정말 없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거기 뭐냐 예를 들면 식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학원비와 같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거를 이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어떤 소득 수준에 비해서 소비가 좀 과도하다 네. 이럴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모님 카드 사용이 사실상 확인이 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여세뿐 아니라
이제 가산세, 네. 가산세 이제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엄카드는 뭐 괜찮다더라. 무조건 괜찮다라는 생각은 실제 사용 목적과 소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마 카드를 이제 이게 뭐 늘 쓰면은 뭔가 추적이 되지만 어쩌다 쓰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밝혀내기 자체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쉽지 생각이 않죠. 듭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지금 AI까지 동원해서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지역. 사용 지역. 엄마 카드인데 분명히 자녀의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자녀가 쇼핑하고 있는 근처, 집 근처에서 썼다라고 하면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기 때문에 결코 법망을 빠져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제주도에 살고 계신데 네. 자꾸 서울에 있는 명품 백화점에서 명품 백화점에서 긁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국세청도 AI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AI가 이제 전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거나 그리고 실제 카드 소유주의 이제 주소지가 이제 전혀 다른 경우 직장과 전혀 다른 곳에서 씀씀이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예의 깊게 주의 있게 바라보고요. 특히나 현금성 자산 이체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다라고 네. 하면 바로 들여다봅니다. 아, 그렇군요. 설마 누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겠어라고 방심하다가는 바로 걸린다. 네. 방심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지만 어쨌든 네. 기본적인 이 법이 존재한다는 걸 좀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상속세 관련해서도 사실 잘못 알려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상속재산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느냐를 좀 들여다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10억 원 이하니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 반드시 해야 될 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신고가 중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제가 10년마다 제로 세팅된다라고 했는데 네. 사망 직전에 증여한 게 상속세 포함됩니다. 합산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상속세가 다시 재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재산 규모만 볼 게 아니라 신고 대상 그리고 신고 시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전 증여가 이제 공제 적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상속세는 신고 자체가 더 중요하다. 중요한 이제 권리보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점 10억 원이 아닌 그 이전에 앞서서 사망 직전에 내가 얼마나 현금을 증여했는지를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10억 원 이하든 예를 들어 5억 원 이하여 일괄공제니까 5억 원 이하는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액 기준 이제 남은 상속 비율이 부모님의 경우에는 1.5, 자녀의 경우는 1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합산해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공제 이제 5억 원이기 때문에 다 살아계셔요. 네네. 부모님,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도 살아계시고 자녀들 있다. 자녀들이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 법정 비율에 따라서 합산을 하지만 그 총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공제 한도를 벗어난 거는 이제 상속세 대상이고 네. 특히나 10년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에 자녀 결혼 때문에 일부 부모님이 사전에 증여한 게 있다면 1억, 2억 이렇게 했다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합산된다는 거죠. 그게 합산돼서 일괄공제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그것만큼 상속세 나중에 내는 상속세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하니까 신고 안 해야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들여다봤더니 3년 전에 아버지가 나한테 한 2억 원을 주신 게 있네. 사실상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걸 깜빡하실 수도 있고 이제 모른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것을 국세청에서 잡아낸다. 이런 얘기시군요. 어쨌든 신고는 무조건 일단 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근데 왜냐하면 네. 이제 신고라는 게 상속세라는 게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을 하는데 마이너스 채권도 이제 그렇죠. 상속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나 모르게 저희들 모르게 후손들 모르게 어디서 빚을 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빚을 졌는데 그거를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이 덤터기로 남아있는 자손들이 빚을 덤터기로 떠안게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사전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안전하다. 네.
사실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흔히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축의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일단 이 부분 다 비과세인가? 이게 참 맞아요. 축의금을 받으면 이게 어느 쪽에서 온 건지 이런 게 참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요즘 축의금 단가가 굉장히 올랐어요. 아, 네, 힘들어요. 예, 네. 요즘 이게 결혼도 웨딩도 사실 양극화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강남에 있는 모처에 갔는데 부부가 갔는데 10만 원씩 20만 원 넣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10대가 2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상 결혼 축의금은 비과세일 거야. 누가 그것까지 챙기겠어. 이런 네. 마음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건 오산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 착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 축의금은 무조건 비과세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국세청의 기준은 철저하게 축의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부부들은 손님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객 대부분이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먼저 뿌려놨던 것만큼 돌아옵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의 손님이냐, 정말로 내 친구나 직장 동료다라고 하면 결혼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먼저 이제 뿌려놓은 직장 관계로 일상 관계로 해놨던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은 법적으로 부모님 소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이 돈 가져다가 저희 뭐 축의금이니까 우리가 자녀가 가져다가 신혼집을 샀다 아니면 뭐 대출을 갚는 데 썼다라거나 이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요. 국세청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할 때 방명록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럼 뭐 이걸 엑셀로 정리합니까? 아버지 손님 엑셀로 준비하고 얼마? 예를 들어 1,000만 원. 엄마 손님 1,000만 원, 내 친구 500만 원.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아, 결국은 또 그렇긴 하죠.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네네. 자녀들은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내 손님인지 아니면 자녀들 손님인지 부모님 손님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잖아요. 봉투에라도 써놓잖아요. 이름 썼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는 10만 원을 부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애경사가 나왔을 경우에 비슷한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데 적게 낸다면 상대방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록해 놓는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팁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죠? 혼인 증여 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당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축의금 사실 좀 아슬아슬해서 경계선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이름 안 쓰면 누군지 모릅니다. 저도 그 봉투에 그러니까 네. 방명록만 쓰고 그 봉투에 이름 안 쓴 경우 상당한데요. 상당히 많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신랑 신부가 각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결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거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 내다가 1억 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까지 네. 양가 합산 최고 3억 원까지. 아, 3억 원까지는 양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가 부모 최대 3억 원까지 이건 뭐 아까 그래서 당당하게 쓸 수 있다고 하신 게 바로 이 왜냐하면 부분이군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셋값 구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네. 이게 기본공제 성인은 아까 5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결혼과 출산은 예외를 둔 겁니다. 예외를 들어서 추가로 1억 원씩 양가 합쳐서 1억 5천, 1억 5천,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은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네. 짧게 이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내용들 어디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온라인에 떠오르는 자극적인 제목은 이제 낚시입니다.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가산세라는 이제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다. 내가 지금 상속 증여에 임박해 있는데 궁금하다라고 하면 자세한 주제와 다양한 해설은 국세청 누리집이 있습니다. 누리집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세법이기 때문에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1분 이내 단편 영상, 이른바 쇼폼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이전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더 이상 이제 유튜브의 카드라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네. 국가가 공인한 안전 가이드북을 통해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랄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 없으시잖아요. 국세청 홈페이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가 보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